다음은 최운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허재준 의원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 거라는 우리 고정관념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이 실증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그 118쪽에 다양한 이제 근로 형태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뭐 취업 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전통적 고용계약 형태가 증가하고 전통적 고용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해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의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구분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또 임금 구조에서도 이 연공서열제 임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또 기업의 상상 요구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한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겠죠. 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리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이에 공고한 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중구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연공서열제도 사실은 고성장 시기에는 한호봉 올라갈 때 2.2% 임금 인상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2.2%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이게 공공부문에서 그런 식으로 임금 체계를 관리를 하면 당연히 뭐 민간 부분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 다양화해가지고 아까 서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흔히 북구 국가들에서 이렇게 뭐 황금삼각형 모델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대단히 관대하게 하고 그 노동시장 유연성은 제고하고 사실은 역사를 보니까 1930년대 이미 북구 국가들은 대단히 노동시장 유연화 조처를 많이 취했던데요. 제도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으로 훈련도 제대로 받게 하고 보조를 하게 하면은 이렇게 이 시대에 대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사실은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이런 부분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나가야 될 그 전통이 있는데 한국의 지금 기업가들은 지금 중소기업 학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기업가 4.0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답은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데 기업가들이 너무 활용할 줄 모르고 활용을 해서도 그 이익을 전유한다. 공유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풀린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예컨대 중소기업에서 내가 일하는데 교육과를 가고 싶다. 그리고 그때 대체 근로를 쓰게 한달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 하고 대체 근로를 쓰다 할지 시간제 근로로 정규직으로 일하는데 나도 육아휴직을 또 쓰고 싶다 할 때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라면 사실은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에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그쪽에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전통이고 문화인데 그거 없이 황금삼각형 모델이 이루어지고 고용안전망이 실업급여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말로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어지고 하려고 할 때 그 노동규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 해당되는 것과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벤치마크 할 때 거기서는 당연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가져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임금 구조도 좀 근본적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 노동연구원이나 노동경제학자들이 직무 분석만 잘 해주신다는 전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고용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봐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어느 게 더 높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이 높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그렇게만 되면은 시간당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없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동일노동 공정임금 그런 개념이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 좀
동의하신다면 네. 노동연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셔서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을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당연히 걸 좀 네.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정재영 교수님,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대학 교육의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 사례로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도 이주 그 전 장관이 아리조나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데 우리 같이 대학에 있어봤지만 과 하나 신설하는데 또 과 하나 없앤다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69개 과를 없애고 30개를 만들었을 때 그 교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했던가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는 못해가지고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는 못했고, 다만 그 과정이 10년이 걸렸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나는 가히 짐작이 되고, 어느 나라나 대학에서 학과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그 크로우 총장이 쓴 책이 있어서 그걸 한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그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1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분이 16년을 총장으로 재직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총장 길어봐야 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총장의 텀을 어떻게 좀 이런 연구도 좀 교육께서 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리더십에서 강력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4년의 임기의 총장님들이 사실 이제 변화를 강력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대학 교육에 대한 혁신을 강하게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 좀 대학은 스스로 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방향을 따로 대학 교육에 대한 방향은 제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